예도는 존재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훗설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5분 철학 개념에서 예도는 훗설에 대하여 환원이라든지 레둑지온, 인텐지오날리테트, 지향성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는데 훗설의 전체 사유에서 지향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환원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 어찌되었건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어떤 순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훗설을 졸립시스무스 유아론에 빠진 그런 철학자, 어떻게 보면 신칸트주의의 구성주의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철학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리 연구, 이념, 데카르트적 성찰 이런 훗설을 넘어서 유럽 학문의 위기, 크리지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훗설의 사유가 전개되는지 여기에 천착하여 예도가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이념 1에서 도달한 순수 의식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말하는 타자와의 더불어 있는 그런 세계, 그리고 위기에서의 생활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거는 뭔가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잘 보여. 오히려 후기의 위기로부터 역으로 올라가면서, 그죠? 데카르트적 성찰의 타자의 세계, 그 다음에 이념과 논리 연구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주관성, 이게 초원론적 주관성인 이유는 의식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 있어, 그죠? 물론 그 대상은 코기타툼 아니면 노예만은 의식 안에 들어온 대상이지만 그 대상은 현실 세계의 사태를 지향하는 거예요. 사태 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념론이 아닌 거예요. 초기 훗설도 주관적 관념론이 아니라 어떤 모양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만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 주관, 주체는 언제나 삶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계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야, 이것도. 그런데 이게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판단 중지를 하고 에포케를 통하여 환원을 거치잖아. 그러면서 순수 의식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이념 1에 잘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도가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보죠, 그죠?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숲에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세계를 보잖아. 이게 예도의 어떤 지각을 통하여 표상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표상을 통하여 예도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죠? 이 논리 연구 2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향성이 표상, 판단,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런 것까지 진행되어 나가는데, 그러나
표상되지 않은 거는 판단될 수도 없고 감정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표상을 통하여 들어올 때에만 그것은 의식은 그것과의 어떤 작용을 통하여 의미 부여를 통하여 그것은 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에는 언제나 감정작용도 함께 작용하죠. 그죠? 욕구도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식은 언제나 대상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원을 2번 거쳐서 형상적 환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선험적 환원,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이 주체는 다시 말하면 존재 물음을 존재의 의미의 물음으로 바꾸고, 그죠? 그 존재의 의미의 물음을 부여하는 게 바로 순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념 1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본질 직관이나 형상적 환원 이런 것들만 갖고도 한 편의 강의를 따로 열어야 돼. 외도가 체계적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에서 예도가 그냥 자명하게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비주제적인 거죠. 그죠? 그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주제적, 비주제적, 테마티슈, 운테마티슈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훗설의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으로서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적인 거예요. 그러나 비주제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의식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밖에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볼 때에 그 나무의 전체를 보고 처음에는 산을 보고 전체를 보고 어떤 나무에 앉아있는 벌레를 본다고 합시다. 그 벌레가 대상으로 들어올 때는 주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런데 주제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나 이미 비주제적인 지평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지향성은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대상으로 향해 있으면서도 비주제화되어서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배경도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데카르트적 성찰, 이념 논리 연구에 거의 다 나와. 이미 논리 연구에서도 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과 포착되지 않는 것, 주목하는 것, 주목되지 않는 것, 그죠? 그런 걸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의 의식 안에 주어진 그 대상만이 현상학의 주제가 아닌가. 브렌타노의 어떤 그러한 지향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표상되지 않는 거는 판단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향을 통하여 표상이 언제나 기초인 거야. 훗설한테서도. 응? 표상을 통하여 들어와야 그것을 토대로 하여 기초짓기를 토대하여 기초지어짐, 수동성이 일어나.
그래서 현상학의 목표는 그죠? 언제나 이러한 바깥에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결정돼요. 이 자연적 태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주제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이 세계를 에포케를 통하여 갈로리지.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본질 직관을 통하여 본질 직관의 형상을 본다는 다양한 이 세계의 대상들이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의식을 그것을 토대로 하여 바깥에서 들어온 갈로치기를 통하여 소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한 형상을 통하여 보편적 본질을 잡아내는, 예를 들면 어떤 모양의 본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현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색깔의 본질이 있을 수 있고 비주제적인 건 다양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소리라든지 어떤 것이 움직이는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지향성에는 주목된 것과 주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위기로 가면 무의식적인 지평까지도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환원은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2년만 읽고 초기 후설에 갇힌 자는 후설을 데카르트의 길을 간 자. 그래서 결국은 순수의식, 의미 부여하는 그 순수의식, 그래서 자연적 태도에서 소거되어서 의미의 세계를 부여하는 그 순수의식으로 갔기 때문에 유화론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타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기에서 레벤스벨트 생활세계를 이야기하는 후설로 가게 되면 완전 뒤집어져 버려. 그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후기 후설에서 이제 물론 이제 후설리아나에서 그죠, 미발표 원고들이 발표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 이미 초기부터 후설은 이러한 타자와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인식론적인 현상학 말고 이미 존재론적인 문제, 나만이 순수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타자 역시도 이 세계를 나와 같이 의미 부여를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념에서 말하는 환원을 통하여 도달한 그 순수 의식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후세. 상당히 초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한테 상당히 많은 거를 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기 후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환원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 명승하게 의식하고 본질 직관을 통하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수 의식에까지 도달하는, 이 의식 역시도 언제나 그 의미 부여하는 세계는 무한하고,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환원은 한 번을 거쳐서 명정한 의식에 도달했다. 응? 그래서 그 순수 의식이 지향하는 삶의 체험의 세계가 에얼렘니스, 이것도 중요해. 에얼파룽이 아니야. 에얼렘니스야.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체험인가, 체험. 어떻게 보면 딜타의 삶의 표현과 연관하여, 그죠? 훗설의 철학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 이 주객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그 위기로 가면 그게 이 생활 세계로부터 주객 철학이 파생되었다. 이 세계, 자연적 태도로서 바라봐진 어떤 자연의 세계, 그 다음에 학문의 세계. 학문의 위기는 과학주의에 있잖아, 그죠? 갈릴레오로부터 출발하는 이 자연의 수학화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에 나온다고. 그런데 이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학화를 통하여 객관화된 어떤 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경험의 세계, 여기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게 의미의 지층인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인 거. 여기로부터 이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세계, 이게 이제 이미 데카르트의 성찰에서부터, 그죠? 모나드의 공동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라이프니츠, 그죠? 모나든 게마인샤프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타자와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의식은 단순히 어떤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순수 의식,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에포케를 통하여 인식론적으로 의식 내부의 어떤 내재적 현상으로까지 환원되어 나가면서 순수 의식에 도달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훗설은 체험의 유화론을, 그죠? 존재론적으로 확장했다. 그러니까 현상학은 처음과 끝을 함께 봐야 돼. 내가 체험한 세계가 있어, 그죠? 내가 의미 부여를 한 세계가 있어.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환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순수 의식의 모순이 있는 거야. 순수 의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초기 현상학에서 도달한 이 순수 의식은 자기가 지금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한 존재 의미를 밝혀낸 그 세계. 그래서 순수 의식이 부여한 그 의미의 세계. 그것은 단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비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관념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체험적 의식은 시간이 있어. 이 시간화는 시간의식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그 의식 체험에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연속과 단절을 통하여, 그죠? 경험되고 의식의 체험 속에 무의식적으로 쌓여진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데카르트적 성찰, 타자를 거쳐서 위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것은 역사의 장, 문화의 장,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보면 존재와 시간이 다시 보여. 그게 그 시간화는 인식론적 시간화에 그치지 않아. 인식 주관의 의식에 그치지 않아. 그 의식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인터주프액티비테트, 상호 주관성이 나오는데, 이 상호 주관적인 세계는 너와 나 이게 아닌 거야. 익명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소거된, 우리가 자명하게 바라보는 이 일상에서 여기도 모호한 게 있어. 그게 명료하지 않아요. 생활세계도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곳곳에서 생활세계는 자연적 태도에서 제거된 세계이기도 해요. 맞잖아. 관로친 세계인 거예요. 이 안에는 학문적 세계도 들어갈 수 있고 생활세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생활세계가 학문의 세계의 토대예요. 의미의 세계, 삶의 세계로부터 학문의 세계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학문적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그런데 거기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념의 순수 의식은 후기로 가면 다시 자연적 태도로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물론 그 자연적 세계, 그러니까 나튜얼리히 아인슈텔룽이라 그러죠, 그죠?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관로친 어떤 그 일상의 그 세계, 그죠? 이념 1에서 그 세계는 후설이 데카르트적 성찰을 통하여 위기에서 말하는 레벤스벨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비주제적 세계가 그냥 자연과학에 의하여 과학화된 세계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학화된 세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도 있는.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태도로부터 현상학적 태도로, 페노메놀로기 아인슈텔룽으로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어떤 눈을 의식 내면으로 돌리는 거, 그죠? 그래서 현상학적 태도로서 소거를 통하여 이제 의미의 통일체를 형성해가는, 그래서 순수 의식을 여기까지 도달해서, 그죠? 그런 것들은 논리 연구와 이념에서 그치면, 그것은 후설을 유아론에 빠진 철학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도 데카르트적 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원은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현상학적 태도를 통하여 바깥으로 갈라쳐진 세계로 순수 의식은 언제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미의 장이 여기에서 이제 후설의 어떤 이중성과 모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후설을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인식 주관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은 상호 주관성을 거쳐서 타자와의 세계, 역사와 문화의 세계, 그것으로부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순수 의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후기 후설에서 자연적 드러나요. 여기에서 현상학의 초기 목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뒤쪽 부분에 보면은 이념 1에서 행했던 그러한 의미 지향은 공동의 장, 타자와의 세계, 역사의 장, 문화의 장. 그래서 의식의 체험된 그러한 공동의 장, 그것으로부터 초월적 주관성이 다시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이래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 응? 그러니까 의미는 순수 의식이 부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도달한 이념에서 순수 의식은 이 바깥에 게 없으면 의미 부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세계인 거예요. 타자 역시도 이 세계를 나의 순수 의식과 같이 의미 부여하고 있어. 그래서 의미의 장은 마치 생활 세계로부터 학문의 세계로 가고, 역사의 세계로부터 자연의 세계로 가는.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이 생활 세계로부터 의미 부여를 받아서 학문을 형성하는 거야. 근데 위기는 뭐야? 학문 형성이 단지 알고 이 생활 세계의 의미 지층을 뭐야? 억압하고 배제겠다라는 거야. 그게 위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애초부터 후설은 실증주의를 거부했어. 현상학에서 말하는 사태는 그냥 사실, 자연적 사실이 아니에요. 삶의 세계입니다.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후기 후설에서 위기까지 가야 그죠? 더 명확해져. 객관적 세계는 학문의 세계요.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삶의 세계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갈릴레오 이후부터 그죠? 이 세계를 수학화해서 이 비션 샤프트, 과학, 삶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됐다. 어떻게 보면 위기까지 와야 후설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것이 드러나.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 의미는 의식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후기에서도 초월론적 주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재부여해.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주관성은 언제나 그 양식을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의 장, 문화의 장, 그죠? 생활 세계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데리다 냄새가. 그죠? 환원은 언제나 매 순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의식과 생활 세계는 뭐야? 끊임없이 해석학적 순환이 있는 걸로 봐야 돼. 순수 의식에 도달했어. 그럼 그 뒤로 생활 세계와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관로쳐진 그 세계와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의미 지평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설은 데카르트와 칸트의 인식론, 거죠. 구성주의에 빠진 듯한. 구성이란 말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후설은
콘스트럭지온보다는 콘스티튜지온을 더 좋아해요. 두 개 다 구성인데요. 그게 인식론적 구성. 이걸 다른 말로 노예시스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화해서 의미 부여하는 인식 작용일인 거야. 그죠? 그 구성하는 거. 그런데 그 구성은 뭐예요? 언제나 바깥에 있는 현실 세계, 사태 자체로부터 들어온 것. 그 이 지향성 개념 때문에 후설은 뭐 죽은 주체, 관념론적 주체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살아있는 주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후설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이 후설의 혁명인데, 모든 의식은 순수 의식으로까지 도달한 두 번의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이 의식은 자기가 의미 부여한 세계는 바깥에 있는 대상과 세계와 관계되어 지향성을 통해.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도달한 그 지점은 유아론과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의식을 초월해 있는 거죠. 이 세계, 의식을 초월해 있는 이 세계의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대상을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의미의 세계가 주관에 의하여 초기에는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들어온,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그 세계를 인식 주관이 의식을 통하여 의미 부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후기 후설로 가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초기의 지향성 인텐시오날리테트 개념이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이념 1에서 행했던 그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순수 의식의 의미 지평, 의미의 어떤 부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것은 언제나 이미 학문의 세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생활 세계의 공동의 존재, 공동체의 어떤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동의 의식 체험들의 어떤 지층으로부터 그 의미를 끌어내는 듯한 그런 존재론적인 영역이 나타나고 있거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 후설로 가면 이 생활 세계에 의하여 주객이 나타나고, 그죠? 여기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트란스젠덴탈레 주프액티비테트, 초월론적 주관성, 그것은 언제나 생활 세계로부터 파생되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럼 생활 세계는 자연적 태도에서 초기의 후설이 소거한 그 세계인데, 그럼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죠? 자연적 태도는 그냥 과학적 세계, 자연의 세계, 사실의 세계만을 포용하는 거냐. 이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생활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 이걸 한쪽으로 놓고
학문의 세계를 또 놓고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삶의 세계와 생활 세계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를 어떻게 명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순수 의식, 순수 주관성은 언제나 다시 생활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원은 매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정한 의식은 매 순간 언제나 하이데거적으로 그때마다 거기에서 언제나 매 순간 다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다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역사의 장, 문화의 장, 우리가 익명적 세계, 너의 세계도 아니고 나의 세계도 아니고 모든 공동의 세계, 익명의 세계로부터 마치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후기우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보이지 않게 비주제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가다모적으로 보면 전통의 영양사적 의식구조, 가다모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한 존재론적 기반, 그게 생활세계가 되고 그 기반으로부터 학문도 가능하고 인식 주관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후서를 비판하는 이제 레비나스는 타자 개념이 중요하니까 데카르트적 성찰을 막 까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죠? 데리다는 목소리와 현상에서 후설의 어떤 그 명정한 의식, 의식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주체 철학을 비판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기 후설에서 보면은, 그러나 물론 미발표 원고에는 이미 다양한 이런 기초적인 통찰들이 있었어. 보면은 후기 후설은 그게 아니야.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것을 존재 물음으로 갖고 가면서 현존재 분석으로 가잖아, 그죠? 곧바로 그냥 예를 들면 역사의 방법론,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존재 자체는 언제나 역사적 존재, 곧바로 존재론으로 가버리는 그 출발점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예도는 이념 1을 그죠? 생활 세계와 연결하는 연결 지점에서 다시 후설을 들여다볼 때는 달라지는 의미 지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이 강의를. 의미 부여는 당연히 후설한테는 트랜스젠던탈레 주프젝티비테트, 초월론적 주관성이에요. 그러나 후기 후설로 가면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이 생활 세계의 익명성으로부터 그 의미가 계속해서 길어 올려져서 초월론적 주관성이 의미를 재부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초기의 후설의 순수 의식은 붕괴돼 버리는 거야. 후설 안에서 후설이 붕괴돼 버려요.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죠. 그게 이런 거야. 예도가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지금 앉아 있는 이 존재의 숲의 어떤 상태를 보고 있는,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보고 있는 거를
에포케를 통하여 중단하겠다. 그리고 나서 환원을 통하여 본질 직관을 통하여 순수의식에까지 도달했어. 그것은 언제나 이미 후기후설과의 연관 안에서 보면 매 순간 그 환원을 다시 물어야 된다. 사태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 그래서 의미 부여자는 끝까지 초월론적 주관성이지만 그 의미가 길어져 올리는 거는 생활세계인 거야. 그죠? 이런 뒤집어진 상황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의미는 이미 바깥의 세계 안에, 의식 주관 이전에 이미 세계성을 통하여 의미의 세계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게 여기에서 이제 생활세계에서 발견한 그 의미 지층, 그죠? 이미 타자와 경험한 그 타자는 너가 아니야.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류 문화를 통하여 지속되어 온 거죠. 이미 과거에 체험했던 그 세계. 그러니까 시간의식에서 말하는 인식론적 주관의 시간의 흐름의 의미의 통일체도 후기로 가면은 그 시간화는 역사의 장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장으로부터 타자와 더불어 익명적으로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의미를 끌어내서 학문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월론적 주관성을 통하여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은 실패한 거고 의식은 순수의식이 될 수 없는. 그게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후설과 연관해서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도 언제나 이미 그 바탕에 현상학이 있었어.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하여 하이데거는 존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딜타이적으로 보면은 자연의 문제를 역사의 문제로 바꾸잖아. 그래서 삶의 표현을 또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 갈 때는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이해의 문제로 가야 돼. 그래서 하이데거는 배려의 세계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미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의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경험의 세계. 그게 사태 자체로 우리에게 지각되는 명정성의 세계. 그죠? 후설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환원을 거쳐서 의식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존재론적 기반이 정기 후설에게는 은폐되어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과학의 방법과 자연과학의 방법은 다르잖아.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 방법을 객관성을, 그죠? 삶의 세계에 부여했을 때 그 삶의 표현은 모순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미 딜타이도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훗설의 현상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고, 그죠? 하이데거는 엄청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관의 문제와 객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르크 백작에게도 가기도 하고 하다가 존재와 시간에서 곧바로 존재 물음으로 감으로써 현 존재의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그래서 곧바로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가니까 주객 철학이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생활 세계의 익명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을. 그죠? 독특하죠, 여러분. 그죠? 응? 그래서 확실히 초기 훗설부터 이러한 주체 철학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향성 개념을 통해. 그래서 환원을 거쳐서 소거를 거쳐서 계속해서 순수 의식에까지 도달하는 이러한 과정은, 그죠? 언제나 이미 지향성을 통하여 현실 세계, 삶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세계가 먼저 있었다. 이 주관이 명정한 의식을 통하여, 시간 의식을 통하여 의미의 통일체를 형성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그 의미 부여의 장은 바깥에 있었다. 이게 고민이 엄청 됐겠지, 그지? 이게 객관은 객관인데 이 객관을 주관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 이게 삶의 표현일 때예요, 그죠? 그게 딜타의 실패는 자연과학의 보편적 방법을 삶의 표현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문제, 물리의 문제를, 자연과학의 문제를 정신과학과 나누고 정신과학의 어떤 것을 삶의 표현으로 갖고 간 거는 딜타의 엄청난 업적이었지만은 그 삶의 표현을 또다시 자연과학의 방법의 문제로 갖고 간 건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훗설도 엄청 고민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론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훗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소거된 지향된 세계, 그죠? 그건 삶의 세계였던 거야, 훗설은.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실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명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설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이 전공자들, 예를 들면 엄청나게 훗설 전공자들조차도요, 훗설이 써놓은 그 많은 미발표 원고 계속해서 발간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얘도 중요한 책만 몇 권을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응? 그만큼 훗설의 어떤 그러한 원고는 엄청났어. 앉아서 신문지 반장의 페이지가 4만 장이 나올 정도로. 그런 텍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념 1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현상학은 그죠. 언제나 데카르트적 성찰을 통하여 위기로까지 가서 이 지향성이 언제나 인식론과 관계된 게 아니라 존재론과 관계되어 있었고 자연과학의 객관주의를 비판했고 그죠. 그래서 후설 역시도 니체로부터 출발했던 삶의 철학, 생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데카르트, 서양 철학 전통 안에서 데카르트, 칸트를 거치면서 현상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신과학의 어떤 핵심적인 삶의 표현을 다루는 이 철학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탁월하게 보여줬던 그 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퀘어펄, 라이프 이 신체에 대한 개념은 메를로 뽕띠로 하여금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의 현상학을 확장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후설을 고찰해가면서 자기의 지각의 현상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를로 뽕띠죠. 역시도 후설로부터 이미 이러한 신체의 중요성을 보고 있었다. 순수의식의 주관주의 주체 철학의 관념론적인 이러한 것은 언제나 이미 후기 후설의 생활세계로부터 끌어내진다. 그래서 후설의 존재론적인 장으로부터 또다시 이념 1을 위기로부터 이념 1을 다시 볼 때 후설의 철학은 상당히 풍성해진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소시르적으로 보면 생활 세계는 랑그예요. 이 랑그로부터 빠홀이 나온다는 거잖아. 응? 빠홀은 뭐야? 순수의식인 거야. 응? 의미 부여자는 물론 빠홀이지만은 그것에 장은 랑그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미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익명의 세계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후설 강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생활세계와 이념, 논리연구, 데카르트적 성찰의 변증법적 순환, 해석학적 순환의 관점에서 후설을 사유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추스!